달빛이 경회루의 연못 위에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은전처럼 물결을 따라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그날은 정유년 6월 보름, 장마가 끝나고 첫 맑은 밤이었다. 나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새벽을 지키던 병졸 하나가 술에 취한 눈으로 연못을 내려다봤을 때 그는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 병졸의 이름은 김새돌이었고 충청도 온양에서 올라온 지 반년 된 신참이었다. 키가 작고 어깨가 움츠러든 그는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술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술 기운이 단번에 깨어버렸다. 물이 비었다는 그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찢었다. 처음엔 술 탓인 줄 알았다. 김새돌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보아도 연못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물은 그대로였다. 연꽃잎들도 그대로 떠 있었고 달빛도 여전히 수면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심지어 어제까지 물고기들이 먹던 사료 찌꺼기까지 그대로 떠 있었다. 그러나 물고기가 없었다. 왕이 심어 가꿨던 오색잉어 300마리, 붉은 것, 노란 것, 검은 것, 흰 것, 그리고 무지개 빛을 띠는 것들까지 나라의 기운을 기원하며 세종 즉위 5년에 연못에 풀어놓은 그것들이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김새돌은 몇 번이고 눈을 비비거나 물가로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연못 속에는 수초와 모래바닥만이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그가 비명을 지르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소리에 동문을 지키던 이철수가 달려왔고 곧이어 서문희 박영감도 뛰어왔다. 모두가 연못을 들여다보며 경악했다. 300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호련히 사라진 것이다. 곧바로 내금이가 출동했다. 횃불이 흔들리고 긴 발소리가 돌길 위에 울렸다. 나는 그때 북문 초소에서 졸음과 싸우고 있었는데 그 소란 소리에 화들짝 깨어났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경회루 아래가 벌집 쑤신 듯 난리였다. 횃불 든 병사들이 개미떼처럼 연못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경회루 아래를 뒤지던 병사들의 숨소리는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왕의 연못에 손을 댔다는 건 단순한 절도보다 무거운 죄였다. 역모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잉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왕권을 모독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으니까. 더욱이 그 잉어들은 단순한 관상용이 아니었다. 내금이장 이선달이 횃불을 높이 들고 연못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귀신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15년 경력의 내금이장도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다. 모든 경비병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그때 경회루의 북문을 지키던 수문장이었다. 올해로 40이 된 나는 궁궐에서 15년을 근무했고 세종대왕의 얼굴을 몇 번이나 가까이서 뵌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15년 경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경험도 지위도 의미가 없었다.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었다. 그날 밤 내 발끝은 얼어붙어 있었고 조선의 가장 큰 연못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다만 차가운 달빛과 우리의 두려움만이 수면 위에 떠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다.
잉어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없다. 경회루의 잉어는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직결된 상징이었다. 세종이 경회루에 그것들을 풀어놓을 때 한 말이 있었다.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 곁에 있던 황해 정승이 후에 들려준 이야기였다. 연못의 물고기는 나라의 안정을 상징한다는 것, 잉어가 건강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잉어가 병들면 나라에 근심이 든다는 것, 이들은 단순한 관상용이 아니라 조선의 기륭을 점치는 척도라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세종은 각 색깔별로 의미를 부여했다. 붉은 잉어는 백성의 충성을, 노란 잉어는 풍년을, 검은 잉어는 학문의 융성을, 흰 잉어는 나라의 평화를, 무지개 잉어는 왕실의 번영을 상징했다. 300마리라는 숫자도 우연이 아니었다. 전국 300개 고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였다. 도성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경회루 연못의 잉어가 물 위로 떠오르는 날은 길일이라 여겼고 잉어가 물 밑으로 숨는 날은 흉일이라 생각했다. 특히 붉은 잉어가 연꽃 사이로 헤엄치는 것을 보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었다. 노란 잉어가 많이 보이면 그의 과거에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도 했다. 상인들도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경회루를 지나며 잉어의 상태를 살폈다. 잉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장사가 잘 될 징조라 여겼고 잉어가 조용하면 그날은 장사를 쉬기도 했다. 심지어 혼인을 앞둔 처녀들은 경회루에서 잉어에게 소원을 빌었다. 잉어는 왕의 덕을 상징했고 경회루의 잉어가 건강하게 노니는 것은 세종의 통치가 순조롭다는 증거로 여겨졌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사건은 곧 왕권에 대한 모욕으로 읽혔다. 단순히 물고기를 훔친 것이 아니라 왕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과 같았다. 더 나아가 조선의 국운을 해치려 한 역적 행위로까지 해석될 수 있었다. 300마리 전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전국 300개 고을의 안녕이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였다. 내금이는 새벽에 곧장 궐문을 닫았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었다. 궁궐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모든 군졸과 관리들은 발이 묶였다. 출입 기록이 남은 자 78명, 그 안에 범인이 있다는 명이 떨어졌다. 그 78명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북문을 지키던 나는 누구보다 의심스러운 인물이었다. 경회루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했으니까. 게다가 나는 평소에 잉어들을 자주 관찰했다. 업무상 연못 상태를 점검해야 했기 때문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의심을 샀다. 내금이장 이선달이 나를 보는 눈빛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했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 혼자였는지, 증인이 있는지. 내가 북문을 지켰다고 대답하자 혼자였냐고 물었고 혼자였다고 하자 증인이 있냐고 물었다.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15년간 성실히 근무한 내 경력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심받는 순간 나는 이미 죄인이었다. 궁궐의 냉기가 살기를 머금기 시작했다. 굶주린 병졸들조차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곧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일 수도 있었다. 이튿날 아침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내금이뿐만 아니라 형조의 관원들까지 출동했다. 의금부에서도 수사관이 파견되었다.
그들은 경회로 연못을 속속들이 뒤지기 시작했다. 물을 빼지는 않았지만 긴 막대기와 그물을 이용해 연못 바닥까지 샅샅이 뒤졌다. 연못 안쪽을 수색하던 군졸 하나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는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연못 바닥을 더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며 지하수로가 뚫려 있다고 외쳤다. 그 군졸의 이름은 정만석이었고 경상도 안동 출신으로 수영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경회루의 연못에는 작은 수문이 있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 통로였다. 연못 북쪽 모서리, 큰 바위 뒤에 숨겨진 배수로였다. 비밀 통로처럼 만들어진 이 배수로는 오랜 관리하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나도 15년간 이 궁궐에 있었지만 그런 수로가 있는 줄은 몰랐다. 아마 경회루를 처음 지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았다. 연못에 물을 빼거나 넣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배수로였을 것이다. 폭은 한 사람이 몸을 굽히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고 깊이는 무릎 정도였다. 정만석이 더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곳에 새벽까지 젖어 있던 흙자국이 찍혀 있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뚜렷했다. 발자국의 크기로 보아 최소 3명은 되는 것 같았다. 한 명은 발이 큰 어른, 한 명은 발이 작은 어른, 그리고 한 명은 아이 정도의 크기였다. 게다가 무거운 것을 끌고 다닌 자국도 남아 있었다. 나무 괴짝 같은 것을 끌고 간 흔적이었다. 수로 벽면에는 밧줄에 긁힌 자국도 있었다. 물고기들을 담아서 운반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형조 관원 중 하나인 김관찰사가 그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이 길로 잉어를 빼냈다는 것이었다. 연못 위로 끌어올리려면 너무 힘들고 소음도 클 테니 지하수로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 더욱이 이 수로는 궁궐 담장 밖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수로를 따라가 보니 500보 정도 지나서 궁궐 담장 밖 개천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곳에도 같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심지어 잉어 비늘 몇 개와 피 자국도 발견되었다. 범인들이 서둘러 작업하느라 실수를 한 것 같았다. 범인은 연못 안쪽에서 물고기를 빼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자처럼. 이것은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수로의 존재를 알고 궁궐 경비 체계를 파악하고 심지어 잉어들의 습성까지 고려한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다. 이 비밀 수로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궁궐 건설에 참여했던 사람? 오래된 궁인? 아니면 내금이 중 누군가? 의심의 눈초리가 우리 모두를 향했다. 78명 중에서 이 수로를 알만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추가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수로 입구 근처에서 궁궐 관리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열쇠가 발견된 것이다. 그 열쇠로 수로 입구의 철격자를 열 수 있었다. 범인은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었다. 궁궐 내부의 누군가였다. 셋째 날 마침내 명이 떨어졌다. 그날 근무했던 내금이 전원을 가두라는 것이었다. 왕의 직접 명령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의금부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천둥 같은 소리였다.
78명 모두가 의금부로 끌려갔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의금부까지 가는 길에 도성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이나 두려움이었다. 왕의 잉어를 훔친 역적들을 보는 시선이었다. 의금부의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촛불 아래에서 조사를 받았다. 신문실은 음침했고 벽에는 각종 형구들이 걸려 있었다. 신문관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의금부의 신문관은 무자비했다. 피부에 묻은 흙의 냄새, 젖은 발의 흔적 하나까지 증거였다. 옷에 배인 물비린내도 의심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연못 근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은 당연했다. 그것을 설명하려 해도 신문관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신문관은 내가 그날 밤 연못에 다가간 적이 있는지 물었고 없다고 답하자 내 신발에 왜 연못 진흙이 묻어 있는지 추궁했다. 북문에서도 연못과 가까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변명했지만 변명 말고 솔직히 말하라는 호통만 돌아왔다. 신문관의 눈빛은 이미 나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끝없는 신문에 정신이 흐려졌다. 누군가는 이미 굶어 쓰러졌고 누군가는 동료를 가리켰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살기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가락이 내 옆에 있던 이방구를 향했다. 그가 수로를 안다는 것이었다. 이방구는 나보다 5년 먼저 궁궐에 들어온 고참이었다. 평소에 말이 많고 호기심이 많던 그였다. 고발자는 이방구가 궁궐 구석구석을 잘 안다고 자랑했으니 분명 그 수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방구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그런 수로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외쳤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이미 그에게 쏠려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동료를 희생양으로 삼아 내가 살아남으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다른 누군가의 손가락이 나를 향했다. 나도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북문에서 가장 연못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이유였다. 게다가 나는 평소에 잉어들을 자주 관찰했다고 누군가가 증언했다. 업무 때문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범행 동기로 해석되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다. 목구멍이 메말라 있었다. 그날 밤 누가 경회로 아래를 밟았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모두가 배고팠으니까, 모두가 절망적이었으니까, 누구든 범인이 될 수 있었고, 누구든 희생양이 될 수 있었다. 의금부의 차가운 벽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신문에 정신이 망가져갔다. 이것이 바로 공포의 진짜 모습이었다.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인이 되고 동료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것. 15년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서로를 고발하는 참담한 현실. 신문관들은 우리를 이간질시켰다. 한 명씩 불러내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라며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의심을 키워갔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두려움에 시달리던 우리는 결국 서로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나흘째 되는 날 궁궐 안에 긴 발소리가 울렸다. 세종이 친히 경회루로 나온 것이다.
그 소식이 의금부까지 전해지자 신문관들의 얼굴도 굳어졌다. 왕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이 사건이 더 이상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우리는 모두 경회루로 끌려나갔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에 눈이 부셨다. 4일간 의금부 지하에 갇혀있던 우리는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더러워졌으며 눈빛은 탁해져 있었다. 거기서 세종을 마주했다. 흰 도포 자락이 물에 비쳤다. 세종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언제나 위험 있고 근엄했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소리 높여 꾸짖지 않았다. 다만 물만 바라봤다. 세종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그가 이미 깨달았다는 것을.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참을 침묵하던 세종이 입을 열었다. 잉어는 배고픈 자에게 먹이일 뿐이니 죄를 물어 무엇하겠느냐는 말이었다. 그 말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다. 왕으로서의 자책과 백성에 대한 연민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몸이 굳었다. 형조의 관원들도 고개를 숙였다. 의금부 관원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왕이 범인들을 처벌하라고 명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세종은 잉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알았다. 민심이 배고픈 나라에서 잉어 300마리의 실종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들의 절망적인 외침이었다. 상징보다 현실이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세종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잉어에만 신경 쓰고 백성은 돌보지 못했다는 반성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죄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백성은 굶주리는데 왕의 잉어만 살찌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세종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범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종은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내탕금과 군량고의 장부를 내밀었다. 그의 명령으로 호조 관원들이 급히 불려왔고 두꺼운 장부들이 경회루에 쌓였다. 세종이 요구한 것은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지출 내역이었다. 세종은 말했다. 연못의 잉어는 누구의 입으로 들어갔는가 보다 왜 잉어가 먹혀야 했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그 말에 모든 관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수사였다. 장부를 펼쳐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달 동안 궁궐 하급 관리들과 병졸들의 식량 지급이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다. 반면 잉어 사료와 연못 관리비는 오히려 늘어나 있었다. 심지어 잉어 한 마리당 사료비가 병졸 한 명의 하루 식비보다 비쌌다. 호조 판서가 땀을 흘리며 해명했다. 올해 흉년으로 국고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종의 다음 질문에는 답할 수 없었다. 그럼 잉어 사료는 왜 줄이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호조 판서는 그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라고 답했다. 그 순간 세종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상징을 위해 사람을 굶겼다는 말이었다. 잉어는 매일 최고급 사료를 먹으면서 그 잉어를 지키는 병사들은
하루 걸러 한 끼씩 먹고 있었던 것이다. 더 자세한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잉어들은 매일 쌀, 콩, 심지어 고기까지 먹고 있었다. 반면 궁궐 하급 관리들은 조화보리로 연명하고 있었다. 잉어 300마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면 사람 300명이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경회루는 임시 봉쇄됐다. 수문은 돌로 막히고 경비병은 교체됐다. 장부를 뒤져보니 지난달부터 식량 지급이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다. 성문을 지키는 병졸들은 잉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저녁을 훔쳤던 셈이다. 세종은 호조에 명했다. 당장 모든 궁궐 직원들의 식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고. 그리고 잉어 사료비의 절반을 인건비로 돌리라고. 상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이해했다. 잉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잉어에게 빼앗긴 자신들의 몫을 되찾은 것이었다는 걸. 300마리의 잉어는 300명의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범인들은 도둑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모두 석방되었다. 하지만 죄책감은 남았다. 동료를 의심했던 것, 서로를 고발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겉모습에만 집착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후회가 나았다. 며칠 후 경회루 연못에는 잉어가 다시 풀렸다. 이번엔 지방에서 상납된 것들이었다. 하지만 30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였다. 나머지 200마리 값은 군졸들의 식량비로 돌려졌다. 상징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세종의 뜻이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달랐다. 병사들의 눈빛에서 경외심은 사라졌고 잉어는 그저 물고기였다. 신비로운 상징이 아니라 언제든 잡아먹을 수 있는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변화였다. 도성 사람들도 달라졌다. 더 이상 잉어의 움직임으로 기륭을 점치지 않았다. 대신 쌀값과 포목값을 더 신경 썼다. 현실적인 변화였다. 미신보다는 실질적인 민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왕의 명이 내려졌다. 경회루를 봉하라는 것이었다. 잉어는 백성의 배가 부른 뒤에나 상징이 된다는 것이었다. 상징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경회루는 한 달간 폐쇄되었다. 그 기간 동안 세종은 전국의 곡물 저장량을 점검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잉어에 들어가던 비용은 모두 민생 안정에 투입되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겨울 아사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시간이 흐르자 조정에서는 이런 말이 나돌았다. 잉어 300마리는 절도가 아니라 경고였다는 것이었다. 왕의 잉어가 사라진 날 백성은 굶주리고 있었고 군졸은 월급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경고였다는 해석이었다. 궁궐은 그걸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백성들의 굶주린 신음이 들리지 않았다. 아름다운 연못과 살찐 잉어만이 그들의 세계 전부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국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세종이 수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훔쳤느냐가 아니라 왜 훔쳐야 했느냐였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나는 훗날 경회루 수문장에서 물러났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었지만 나는 그날의 물비린내를 잊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히 물고기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림의 냄새였고 절망의 냄새였으며 무너진 신뢰의 냄새였다. 물고기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라가 들었다. 왕은 칼을 뽑지 않고도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건 잉어를 먹은 자들보다 굶주린 나라 전체의 목소리였다. 세종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상징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왕의 위엄도 필요하지만 백성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왕도라는 것을. 그 후로 경회로에는 다시는 300마리의 잉어가 풀리지 않았다. 100마리면 충분했다. 나머지 200마리의 값어치는 항상 백성들을 위해 쓰였다. 그것이 세종이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이었다. 지금도 경회로 연못을 바라보면 그때가 생각난다. 달빛이 수면에 부서지고 잉어들이 조용히 헤엄치는 모습을. 하지만 이제 그 잉어들은 단순한 관상용이 아니다. 그들은 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 백성들의 배는 부른가? 나라는 평안한가? 물고기는 여전히 말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들이 전하는 침묵의 메시지를. 상징보다 현실이, 형식보다 내용이, 권위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그 오래된 진리를. 경회로 잉어 실종 사건은 그렇게 끝났다.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으니까. 그것은 백성을 잊은 권력이었고 현실을 외면한 상징주의였으며 사람보다 형식을 중시한 관료주의였다. 그날 밤 경회로에서 사라진 것은 잉어 300마리가 아니었다. 사라진 것은 맹목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 자리에 생겨난 것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왕도였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경회로 잉어 실종 사건의 전말이다. 야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실하고 정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슬픈 이야기. 왕의 상징이 사라졌을 때 왕이 먼저 지켜야 할 건 상징일까요? 사람일까요?